한국과 미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미국 텔레비전에서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나서 그 내용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광고가 나가니까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던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10번째 연속, 이번에 이제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이 5%에서 5.25% 사이가 되는데 이번에 연준 위원들 만장일치로 다시 한번 올리게 된 거고, 이로써 미국에서는 16년 만에 기준금리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5%에서 5.25%. 14개월 만에 10번째 지금 올린 거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큰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개인들도 이제 좀 주춤하게 되죠.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은행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세 개의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엊그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 이자율을 올린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 모건 체이스에 넘어가고 나서 이 은행들이 여러 가지 서로의 특수성이 있고 관리를 잘못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이자율이 올라갔고,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그 CEO들은 이자율이 급격하게 14개월 만에, 지난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거의 0%였으니까요. 14개월 전에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투자를 잘못한 거죠. 이 이자율을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이자율 인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 그리고 은행에서도 또 그 예금주의 예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내 돈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하고 예금주들이 더 큰 안전한 은행으로 돈을 빼면서 세 군데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이번에 다시 0.25% 올린 거, 이게 중요하고요. 올린 이유는 노동시장도 여전히 괜찮지만 근로자들에게 좋은 편이지만 약간씩 쿨다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5% 정도로 9%까지 물가 인상폭이 1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힘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설명 같은 것이었는데요. 경제와 재정 데이터를 모니터해서 다음번에 올릴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는 6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올리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중지, 올리는 것을 여기서 14번 연속 올렸다가 퍼즐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경제가 또 계속 돌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좀 기간이 있으니까 보고, 또 인플레이션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빨리 잡혀간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은 이자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럼 돈을 빌릴 때 돈을 많이 들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뭔가 돈 쓰기도 불편해지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도 찾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잡혀질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어쨌든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5%, 게다 대고 아주 위험한 변동이 심한 에너지나 식품을 뺀 핵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5.5%에서 5.6%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보다 한참 위입니다. 오늘도 연준 의장이 우리의 목표는 2%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건 말이야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 하고 주식시장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은행 시스템은 세 군데 은행이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탄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채무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이 되면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9일날이 아주 중요하네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국에 가고, 백악관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하원 의장 케빈 맥카티, 그리고 민주당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 민주당의 또 다른 두 사람, 이렇게 4명이 민주공화 양당 4명 지도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이 문제 채무 상한선 높이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연준 의장은 그건 사실은 말을 해서도 채무 상한선이 이게 높여지는 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빚을 못 갚는 나라가 되고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지 돼. 이런 일은 말해서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한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재무장관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고, 연준 의장이 한번 그런 일이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국의 재정에 대한 평판 나빠지는 것, 그런 뭐 경제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1, 2, 3를 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0.25%포인트를 올려서 기준금리는 5%에서 5.25%, 1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이자율. 그리고는 은행은 망한 은행들도 있지만 탄성이 있다.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 이 뎁 실링 높이는 것 절대로 이게 망치면 실패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지금부터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자율 여부는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일단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분위기. 또 이제 연준 그 의장의 말을 듣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또 6월 달에 미팅까지는 많은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무 상한선 높이는 것은요, 민주당에서 이거 공화당이 뭐 협조를 많이 안 해준다면, 왜냐하면 공화당은 엄청나게 많이 연방 그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화당 포개리 타고 민주당 표가 있으니까 공화당에서 한 5명 정도만 설득을 해서 우리끼리 통과시켜 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대통령이 또 헌법에서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이 점만은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전에도 마감 시한 11시간을 앞두고, 그리고는 이제 극적으로 그때 타협하고 했는데, 그때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잖아요. 현재의 대통령. 워낙에 의회의 상원의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의사당에서 아주 비밀리에 접촉들도 하고 해서 이뤄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싶고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서로 이제 안 되면 너희 탓이야 하는 것을 미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재향군인회가 가장 어렵게 될 겁니다. 그분들 예산 같은 것들이 많이 삭감돼서 뭐 3천만 명의 환자가 있는데, 어떤 그 미국이 주도했었던 전쟁터에 나가서 다친 그런 분들이 아주 충분하게 케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전기자동차 리베이트 주는 거, 이것도 없애길 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과 채무 그 상한선 올리기, 빚 상한선, 그 뎁 실링 올리기를 엮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애틀란타 미드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스사이드 미드타운 39살의 여성이 숨졌고 71살, 56살, 39살, 25살 이 네 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병실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받고 3명이 위독하답니다. 한 분은 아직도 응급실에 있고 메디컬 오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11층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엘리베이터에도 막 피가 흥건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무장 괴한이 지금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해서 위험하다. 그리고 신고해달라 하는 그 경찰의 메시지가 있고요.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1110 웨스트 피치트리 스트리트 그쪽에 복숭아 나무가 많으니까 노스 웨스트 12가와 23가 사이랍니다. 용의자도 알려졌어요. 24살의 데이온 페러슨 이런 용의자인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의사당에 있었습니다. 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죠. 이거 전체적으로 통일된 유니버설한 총을 살 때의 신원조회 같은 것 우리가 통과시켜야지만 된다. 이렇게 늘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정상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거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shame on you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shame on us us가 그때는 US도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모든 법 집행관들이 그 수색에 나섰고요. 텍사스의 용의자는 이웃집 총 좀 발사하지 말아주세요. 사격 좀 우리 아이가 잠자야지 되거든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막 발사하다가 앞집에 가서 5명을 9살짜리를 포함해서 살해를 하고 도망치던 사람은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의 도망침을 도와준 오랜 그 배우자 동반자라고 하더군요. 그런 그 사람도 당연히 용의자는 5명을 살해했으니까 1급 살인 혐의 등등으로 체포가 됐고 다행히 또 아무런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총격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는 숨겨준 혐의 이것도 중범입니다. 알면서 숨겨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뉴욕에서 이제 곧 새 건물에는 천연가스를 쓰지 못한다. 주거용만입니다. 상업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쿠킹을 할 때도 그렇고 난방을 할 때도 그렇고 화석연료, 천연가스를 쓰지 못한다. 그러면 곧 전기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부엌에도 인덕션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뉴욕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된 거고요. 민주당 주지사도 서명을 할 것이고 7층 미만 건물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2026년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 이상은 2029년까지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없고요. 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새로운 건물이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 이슈에서 가스 스토브가 질소산화물이 나와서 어린이들 건강에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정부 차원의 기구에서 쏙 들어가기도 했는데 공화당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또 하나 정부가 지나치게 별걸 다 간섭한다. 가스가 싸다. 싼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뉴욕은 2020년 불과 3년 전까지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6번째로 많이 쓰던 그런 주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뉴욕이 온실가스 배출안에 관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도에 어느 정도로 줄이냐면은 1990년의 수준보다 85%나 낮추도록. 그러려면 이제 대대적으로 이런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진보적인 주, 캘리포니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또 워싱턴 더 진보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두 군데는 빌딩 코드로 집을 지을 때 이건 이제 주의회에서 뉴욕은 법으로 만든 것이고
당연히 주지사가 사인을 하면 이제 시행이 될 테고요.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DC는 빌딩 코드로, 빌딩 그 규제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것도 완전히 블루, 레드 스테이트 시티입니다. 20개 주인 공화당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이런 데서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가스 대신에 천연가스, 화석연료 대신에 전기를 써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도시에서는 또 도시 나름대로 뉴욕주와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아주 진보적인 북가주의 버클리 같은 경우. 버클리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럼 고소를 하잖아요. 제9항소법원입니다. 아주 뭐 진보적이지 않는 그런 제9항소법원에서 이 버클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버클리는 진보적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화석연료 쓰는 것 안 한다 했었고요. 국가 차원으로는 지금 뉴욕은 주 차원으로는 처음입니다. 국가 차원으로는 네덜란드가 2018년도에 이미 뉴욕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네덜란드는 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느 미국의 도시보다도 작은 그런 국가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국가 차원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CNN이 손을 잡다. 뭐 같이 손을 잡고 무슨 캠페인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CNN을 포함한 많은 진보 언론에 몇 년 동안이나 출연하지 않고 팍스 아니면 뉴스맥스, 팍스 아니면 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곳에만 출연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에 프라임 타임에 뉴햄프셔에서 CNN이 주최해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MSNBC 측에서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뿌릴지도 모르는데 라이브로 그 사람 방송을 출연시킨단 말이야. 2016년도에도 돈도 안 내고 그냥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 출연을 시켜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트럼프는 후보다. 후보니까 후보를 출연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다만 팩트 체크는 해야지 되겠지. 뭐 이런 게 대세인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본선거를 생각한다면 팍스나 뉴스맥스, 아메리칸 네트워크,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데만 가지고는 중도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CNN 예전에는 국민의 적이라고 했잖아요. 막 발로 밟고 하는 트윗도 내고 뭐 CNN의 아코스타라는 백악관 출입 기자한테는 막 들어오지도 못하게 출입 금지시켜버리고 백악관 그리고 CNN은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다 이해에 따라서 CNN 방송도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 별로 돈도 안 벌리는데 트럼프가 나오면은 시청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저는 좀 관심이 갔었고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이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한 시간에도 제가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핵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모스크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생존했다. 그리고 우리는 드론 그 2대의 드론 공격,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관절을 겨냥을 해서 한 그것을 우리가 물리쳤다라는 얘기면서 우크라이나가 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안 했다. 그리고 증거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승기념일이 5월 9일인가요? 19일인가요? 9일이네요. 그때가 이제 예전에 그 독일과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일 퍼레이드가 너무너무 큰데 2차 대전에서 이제 이런 것을 기념을 하면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전쟁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의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의 많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걸 구실 삼아서 그리고 이 푸틴이 그 당시에 클렘린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 정보국에서는 우크라이나나 미국은
그런데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러시아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가짜 선전이다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얘기고 뭐 아무튼 보면은 알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시간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점심시간 지났고 한국은 막 출근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